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풀리면서 꽃구경에 나선 나들이 객이 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자세한 소식을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76명인데 해외 유입 확진자가 26%라고 합니다. 즉 20명인데요. 국내 확진자 증가폭은 지금 좀 가라앉는 상황인 것 같고 안정세를 유지한다는 표현을 해도 일단은 될 것 같은데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역유입이 이제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역유입이 굉장히 문제인데 왜냐면 유럽에는 이제 워낙 많은 환자가 생겨서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 들어오는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공항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쪽에서 일단은 바이럴 체크하고 의중상태를 갖다가 검사해서 있는 확진 검사를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자신이 알아서 자가격리를 2주를 해서 거기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걸 훨씬 더 막기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똑바로만 잘 하게 되면은 3차를 갖다 나타나는 것 갖다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해외 유입 사례가 그럼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럽의 다른 국가까지도 좀 검역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발 입국자도 진단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마찬가지죠. 생각하세요? 미국 지금 어제 하루만 1만 명이 갑자기 증가했잖아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지금 학교를 닫아요. 닫으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도 마찬가지고 중학생이 막 울면서 얘기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무서워 죽겠다고 어떻게 들어가냐고. 똑같습니다. 거기도 들어온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이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유증상자를 걸러내서 그다음에 자가격리 같은 증상이 없는 사람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요새 보니까 이렇게 이동식 음악 부스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환자를 갖다가 확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소독하는 거 1분, 채취하는 거 1분, 5분 후에 끝나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최진봉 교수께 좀 드려보고 싶은데 미국발 입국자도 좀 진단 검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순남 원장님 말씀하셔서 급속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미국도 준전시 상태라고 지금 얘기할 만큼 엄청나게 지금 봉쇄도 하고 다른 나라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온 사람 다 막고 있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방역을 계속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유입돼서 들어오는 분들 중에 우리나라에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유럽이 미국이 확산되기 전에 유럽이 한참 확산되고 지금도 물론 확산세가 있긴 합니다만 미국의 지금 상황을 보면 유럽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방역 당국이 아마 검토할 거로 보여지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지나면 미국에서 입국한 분들도 역시 모든 사람을 진단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러면 인력 문제라든지 시설이나 이런 게 지금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원장님 얘기하셨듯이 좀 다양한 방법들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들을 좀 마련해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검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해외 유입 사례가 늘면서 이제 검역을 강화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짚어주신 것처럼 검사에 대한 비용 문제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정부가 이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WHO가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국제보건규칙이라고 해서 IHR이라고 하는 WHO가 만든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40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외국인 방문자에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진료, 또 백신 접종, 예방, 격리 등에 따른 비용 청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전제고요. 다만 피치 못하게 비용을 청구할 경우라도 실제 들어간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은 상호 간에 청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가서 확진이 되거나 치료를 받아도 그 돈을 청구하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러나 이제 뒤에 있는 이 피치 못할 경우를 가지고서 일부 국가들은 청구를 하고 있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일부 국가 중에 또 일부는 일부만 청구해요. 전부 다를 청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는 청구하지 않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국인이 만약에 감염이 된 게 확진이 될 경우 그분이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치료를 안 하면 우리나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건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나가는 건데 그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그 비용을 줄이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 중에 전체 유럽에서 들어오는 분들의 90%가 우리 내국인들이에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외국에 사시는 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당장은 손해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우리 국민 전체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그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리어 그 정도의 부담은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또 하나 반대로 혹시나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다른 나라 국민을 치료해주면 그 나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치료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호주의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아주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왜 다른 나라 사람까지 치료를 해줘야 되냐 이런 의견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이 검사의 최종 목적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고 최진봉 교수 말씀처럼 공동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해외 활동이 아니라 이제 야외 활동이 이제 늘어나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꽃 구경 갔다가 확진 받는 사례도 나와가지고 이 예상되는 감염 경로를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보니까 60세 여자분인데 그분이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가족들이 같이 차 타고 가서 거기서 꽃구경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식당에 들렀어요. 식당에 들러서 거기서는 마스크를 벗고 같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꽃구경할 때 꽃구경 다니면서 솔직히 접촉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분 아니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 산에 가잖아요. 산에 가면 어떻게 이게 올라가다 내려도 이게 부닥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산에 가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하고 식당이 굉장히 감염 경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요 사례는 그러니까 식당일 거죠. 식당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저희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물론 이제 답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 지금 정도면 좀 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구경이나 이제 야외 활동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건데 아까 이제 등산 갈 때 이제 하산길이나 이제 올라가는 길이나 서로 마주칠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야외 활동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좀 지켜야 될 주의사항 같은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야외 활동을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느냐? 일단 햇볕을 쬐야지만 우리 몸에서 면역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증도 없어지는 세로토닌 호르몬도 잘 오고 잠이 잘 오는데 문제는 뭐냐? 집단으로 가는데 가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 우리 진해 그 벚꽃 축제도 스탑했잖아요. 예, 군항제. 그런 식으로 가는 데서 몰려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거기 가서 보다 보면 음식도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음식 식판 데가 있으면 그럴 때가 일접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삼가시고 그렇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때로 몰려다니지 않고 따로 다니게 되면은 저는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울해요. 그런데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이제 코로나19 유행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과연 장기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요, 꼭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게 집단 감염이 문제됐잖아요. 신천지 교회도 그렇고 성남의 사랑연회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회 거리 두기를 해야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쭉 10명이 쫙 있어요. 이 중에서 6명만 떨어져 있어도 한 사람이 기침하면 딴 사람 가서 안 옮는데 붙어있는 사람은 다 걸린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감염병은 확산을 막는 건데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접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그 사람 안에서 끝나고 사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단 면역 얘기가 나와가지고 요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이유가 이제 방역 정책을 아무래도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이걸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와서인데 집단 면역을 통한 종식이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일단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주장은 왜 나오게 되는지 그 배경도 최진봉 교수님이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될 때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일단 없어요. 치료제도 없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예방접종이 안 되죠. 치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건강이 회복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뭐 1, 2개월 안에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의료진들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럼 계속 우리가 이 상태에서 방역 체계를 하고 뭐 이게 막는 거, 소위 이제 접촉이나 아니면 확산을 막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4월 6일 날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만약에 확산을 막는 쪽으로 정책을 하게 되면 그 열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학교가 위험한 뭐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의료진들은 이게 이제는 조금 사회 활동도 해야 되고 이게 장기전으로 준비하려면 일정 부분 좀 느슨한 형태의 감염 체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방역을 완화 정책을 한다는 말은 일정 부분 사회생활도 하고 이제 방역 정책 절차를 조금 느슨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걸린 사람들이 항체가 생겨서 감염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60% 우리 국민의 약 60% 정도가 다 자연스럽게 치유되면서 항체가 생기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예. 여기는 찬반 의견이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이게 이쪽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제 방역책이나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상태 이대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하루아침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도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연착륙을 시켜야 돼요. 한 번에 풀면 안 되고요. 예. 아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역사회 감염이 잡혔다고 하는 판단이 설 때 예. 일정 부분 완화 정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완화 정책을 4월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노력들이 예. 엄청나게 많은 그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부딪히는 거거든요. 일부에서는 완화 정책을 쓰자, 일부에서는 안 된다. 지금의 확산을 억제하는 억제 정책을 계속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전제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백신이 언제까지 개발될 수 있냐의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말 그 지역사회 감염 어느 정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게 확신되지 않는 이상 완화 정책으로 가는 것은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제가 부분이 있다는 덧붙이면은 우리나라 이거 5천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저기서 60%가 걸리면 3천만이 걸리는 거예요. 네. 사망률이 2% 하면 600만 명, 60만 명이 죽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게 솔직히 영국에서 그러다 지금 철회했잖아요. 영국이 그런 식으로 나왔던데 이건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예. 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것 생각이다라는 같다, 이거. 주장이신 예. 것 같고요. 아무튼 정부는 이 국민의 60에서 70%의 감염을 통한 종식, 즉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중할 때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정리하고요. 네. 저희 경기도 얘기 이거 잠깐 하겠습니다.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 지급한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종훈 교수님? 저는 일단 그 필요한 정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지금 1인당 10만 원씩 주는데 이게 뭘로 좀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현금을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쓸 수 있는 화폐로 지급하고 이게 3개월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즉 3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잖아요. 네. 뭘 지급했을 때 이분들이 쓰지 않고 집에 갖고 있거나 보관하고 현금을 주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효과가 안 나타나요.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경기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지금 뭐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네. 있습니다. 예. 내수는 완전히 지금 죽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지역 화폐로 주면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죠. 뭔가 예. 물건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필요 재원은 1조 3,642억 원이 들어가는데 돈을 어디서 마련하면 재난관리기금 3,400억, 재호 구호기금 2,700억, 지역개발 7,000억 원, 그다음에 극저 신용대출 예산 500억 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만든 돈이라고 하고요. 예. 실제 이제 경기도에서는 일회성으로만 지급을 한답니다. 이제 10만 원씩 지급하면 4인 가족은 40만 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일정 부분 가정에도 도움을 줘. 왜냐하면 그 정규직이 아닌 분들은 실제 그 생활 수입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일자리가 줄어가지고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걸 통해서 지역사회도 지역 경제도 일정 부분 활성화시켜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 이런 예. 의도로 지급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이 같은 이제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가적으로 이제 기본소득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야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이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원래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북유럽에서 하는 기본소득이 있어요. 이거는 일정 소득 이하에 있는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을. 근데 기본소득이라고 그걸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기본소득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0만 원을 매달 계속 준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논란이 많기 때문에 예. 정말 필요한 시기에 핀셋 정책처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1인당 10만 원 한 번 일회성도 그렇고요. 서울도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예. 중위소득 이하 분들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고 전주시도 하고 있죠. 화성시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점점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수준으로 계속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예. 중요한 것은 경기도처럼 일정 기간을 두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지급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예. 소득도 물론 경기도는 모든 사람한테 지급하지만 중위소득 이하에 있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크게 정치적 논란도 종식시키면서 예. 실질적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재난 기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광역지자체에선 처음으로 아무튼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정리하면서 저희가 이 타이밍에서 해외 소식을 저희가 좀 짚어볼까 합니다. 유럽 쪽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이탈리아는 저희가 거의 매일같이 짚고 있는데 지금 이틀째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하고 확진자 증가폭은 좀 감소했는데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쪽의 증가폭은 여전하다고 하네요. 이제 국가마다 봉쇄 조치 같은 것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승남 원장님께서는 지금 유럽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감염병이라는 건 일종의 이렇게 불길 같아요. 예.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나중에 확 타올라가서 여기도 정점을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좀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도 중요한 거는 스페인이나 독일은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특히 미국이 어떻게 1만 명 환자 나왔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감염병은 번질 때 번지는 사람, 약한 사람 한꺼번에 확 타올랐다가 예. 그 정점을 찍으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탈리아는 사망률이 높은 게 이제 의료진이 너무 모자라고 예. 시설이 모자라서 그런 거고 예,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거기는 의료 제도가 국가에서 강제로 하는 거는 일정 수준 밑에 사람들 예. 또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또 사보험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두 개를 다 하다 보니까 의사 수가 많고 의료진이 많기 때문에 예. 시설이 잘 발달해서 사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확진자는 2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그것도 중요한 건 뭐냐? 이 잘 불이 올라갔다 탈 때 이 내려가는 것 갖다 잘 타도록 막아주게 되면은 예. 유럽도 한 3, 4주 내면 아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미국도 한 3주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독일의 경우도 좀 보면 지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메르켈 총리가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뭐 음성 판정은 나왔습니다만 지금 독일의 확산세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서 일단 공공장소에서 2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일체 금지하겠다라고 네.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뭐 효과는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솔직히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거는 계속 혼자 다 있으라 소리가 똑같거든요. 이것도 못 모이거든요, 우리도.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2명 정도는 뭐라보다 이제 장소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가 좁은 식당에서 술 먹고 떠들고 노는 거. 뭐 카페, 팬클럽 가서 노는 거, 특히 우리 저기 젊은 애들 보세요, 뭐 나이트클럽 가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장소를 갖다 적재하는 게 제일 문제지. 그냥 일반적인 공공장소 2명 이상 만나는 걸 갖다 금지하는 건 저는 별로 효과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공공장소에서 2명을 초과하는 일체 모임을 금지하겠다.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긴 네. 한데요. 자, 그리고 유럽 증시는 뭐 당연히 일제히 하락했고 독일 정부는 뭐 대규모 부양책 마련했습니다. 212조 원 규모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참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최 교수님? 저는 이제 얼만큼 지금 경제가 어려운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요. 예. 이 정도로 쏟아붓는다면 212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11조 7천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 미국도 오늘 언론에 나왔잖아요. 채권 사기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겠다는 거. 한마디로 이런 표현을 쓸게요. 그냥 비행기에서 달러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찍어서 막 뿌리는 거죠. 예. 그런 상황 가는 건데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의 기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난번에 이 정도까지 한 게 뭐 금융위기 때 하고 지금 두 번째인데 예. 이런 정도까지 세계 각국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에 미칠 파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고 하는 예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돈을 뿌려서 부양하지 않으면 지금의 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가게들 다 문 닫고 있죠. 공장들도 안 돌아가고 있죠. 제품 판매가 안 되고 있죠.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도 지금 다 문을 닫고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그럼 경제가 멈추게 되면 일단 내수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수출도 안 되죠. 수입도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경제가 전체적으로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럴 때 돈을 풀 수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밖에 없어요. 기업은 돈을 풀 수가 없어요. 지금 돈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기관이 나서서 경제적인 부분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 국가마다 이제 연결할 때마다 교민분들께서 이제 현지 언론에서 우리의 방역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게 세세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원장님? 제가 이제 그 아는 지인이 이제 미국에 있어가지고 예. 그 환자가 이제 자기네 아파트에 생겼대요. 어떡하냐? 그 사람은 누구고 몇 살이냐? 아무것도 안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뭐지 그냥 깡통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사재기도 안 하죠. 예. 근데 미국에 또 하나 영상을 봤는데 그 쌈박질이란 거예요. 예. 휴지 사재기 하다가 사람들 이렇게 쌈박질하고 막 소리도 난리 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민이 또 좋지만 또 한 가지 좋은 게 뭐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휴지를 사러 갈 때 1인당 하나씩. 그렇게 하면 그래서 쌈박질 안 나고 살인도 날 수 있고 폭동 날 수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딴 건 몰라도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세계 최고입니다. 예, 아까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휴지나 마스크 이런 거 사재기가 굉장히 베를린에도 심하다. 그런 얘기까지 저희가 좀 듣고 네. 왔고요. 물량이 조금 채워졌다는 얘기까지 좀 전달을 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